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런 일이 가능해? 하지만 며칠 후 세계 최대 스포츠 대회의 메인 카메라가 어느 한 청년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수천만 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사범님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본 광경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20년 넘게 태권도를 하며 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강렬했고 더 눈물났고 그리고 더 믿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화로 만들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가난과 꿈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 사람들이 보통 엘리라고 부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태권도 협회에서 국제 프로그램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함께한 시간이 올해로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제 인생에서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내성적인 아이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태권도는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준 무대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권도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지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 절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태권도를 진심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간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점점 경쟁 중심이 되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금메달 제조기로만 바라보았죠. 협회는 성과에 집중했고 저는 숫자로 평가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진짜 태권도가 맞을까?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태권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해가 바뀌고도 제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청소년 태권도 워크숍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자, 다른 공기에서 태권도를 다시 느껴보자.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태권도 인생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태양은 직선처럼 내리쬐었죠. 나이로비 공항을 빠져나오며 본거리 풍경은 낯설면서도 생기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놓인 노점, 손을 흔드는 아이들,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들. 이곳 사람들의 삶은 분명 힘들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워크숍은 도시 외곽의 청소년 체육관에서 열렸고 저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은 넘쳤지만 여전히 태권도는 기술과 규칙에만 머무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퍼즐 조각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현지 협회 관계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 코치, 혹시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세요? 정말 특별한 도장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위치는 좀 독특합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도장이든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30분쯤 이동했을까요?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낮아지고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스팔트가 끊기고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길가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키베라 슬럼가입니다. 나이로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권도 도장이 있다고요? 이 안에?
안내를 따라 좁은 골목을 몇 차례 돌고 또 돌았습니다. 길은 거의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머리 위에는 철판으로 만든 지붕이 얽혀 있었습니다. 냄새는 강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키베라 태권도 도장 4번 박민수. 한국 이름?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든 창고 안, 바닥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연습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도복을 입은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정확한 발음, 단호한 어조. 그 익숙한 말이 이 낯선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난 후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눈에는 피로와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도장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공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도장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장을 하다 사업 실패, 이혼,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그 후 가방 하나 들고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태권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할 때 그들이 외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인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권도가 이런 것이었다는 걸 왜 나는 잊고 있었을까요? 도복도 매트도 경기장도 없는 곳.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태권도는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장의 이야기를 더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꼭 알려야겠다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구경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사범이 케냐의 슬럼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이야기. 세미나 일정 중 하루 비워진 시간에 그 기이한 도장을 들른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키베라의 먼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태양 아래 빛나던 아이들의 맨발, 차렷, 경례에 맞춰 손을 모았던 작은 손가락들, 그리고 박민수 사범님의 담담한 목소리. 여기선 존중을 배워야 사람이 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혼자 다시 키베라에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빠져나가 그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죠. 문을 열자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 선생님. 키프츠르체가 가장 먼저 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0살 소년의 해맑은 인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긴 그냥 수업이 아니에요. 여긴 우리 삶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도장을 찾았습니다. 수업은 단순하지만 치밀했습니다. 수련은 늘 예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차렷, 경례, 서로 인사, 감사합니다. 돗자리 위에 맨발로 서 있던 그들의 발은 상처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지만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태권도는 손과 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박 사범님은 수업 내내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수련이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 작은 걸레를 들고 돗자리를 닦았습니다. 교대로 물을 길어오고 손을 씻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련의 일부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각자의 이름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투마이 9살. 매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도넛을 팔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수업 중 졸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차렷 자세를 잡습니다. 아이샤 8살.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지만
훈련 시간엔 누구보다 먼저 도장에 도착합니다. 사범님의 구령을 따라 한국어 발음을 연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범님. 존 12살. 동생 둘을 책임지는 가장 같은 소년. 가끔 눈빛이 너무 무겁고 표정이 사뭇 어른 같지만 발차기 할 때는 꼭 얍을 가장 크게 외칩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누군가의 불쌍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권도를 통해 존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도장에 아이들이 모이자 동네 어른들 중 일부는 수상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외국인이 애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싸움 가르쳐서 어디 팔려나가는 거 아냐? 가장 격렬한 반대는 키프치르체의 삼촌에게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도장에 난입해 소리쳤습니다. 이딴 거 가르쳐서 뭐가 돼? 지금 당장 나가. 돈이나 벌어와야지.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박사범님은 조용히 그를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자존감을 배웁니다. 그건 돈보다 소중한 겁니다. 헛소리 마. 그는 박사범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프치르체가 나섰습니다. 삼촌, 제가 돈은 못 벌지만 여기서 배운 걸로 동생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나쁜 형들이 우리 집 앞에 오면 제가 말로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삼촌은 움찔했고 잠시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성은 다시 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 몇몇은 조용히 창고 옆 벽에 기대어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습니다. 파울로 목사님의 도움으로 도장은 마을 축제 무대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시범을 준비했습니다. 도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흰 셔츠, 검은 반바지, 그리고 손으로 만든 태극기. 무대에 선 아이들은 박사범님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앞차기, 중단 맞기, 손날치기. 그 작은 아이들이 슬럼가 마을의 무대 위에서 태권도의 품새를 펼쳤고 기합 소리는 관중석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마을 족장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키프치르체는 도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사범님 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누군가의 사범이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장에선 기술이 아니라 존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히려 제게 태권도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고 있었다는 걸요. 슬럼가에 태권도 도장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키베라 도장은 하나의 우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호흡했고 박사범님은 그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주를 지키고 싶은 목격자가 아닌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파동처럼 슬픈 징후들이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먼저 사소한 변화부터였습니다. 간식으로 제공되던 바나나와 빵이 사라졌고 물통이 채워지지 않은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훈련을 계속했지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범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 사범님은 한참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키프치르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사범님 며칠째 식사 안 하셨어요. 간식도 저희 먹으라고 안 드시고요. 밤에 도장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불도 안 켜시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창고 안 사범석 뒤를 살폈습니다. 낡은 돗자리 한 장, 덮개도 없는 얇은 이불. 벽엔 작은 태극기와 케냐 국기가 함께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다 마신 물병과 찬 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을 버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도장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훈련을 마친 후에도 그냥 가지 않고 무언가 소곤소곤 상의하고 있었고 저와 박 사범님이 정리하는 사이 어느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아이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엔 구겨진 지폐와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범님 드리려고요. 우리 조금씩 모았어요. 투마이는 말했다. 저는 시장에서 신발 닦았어요. 키프츠르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짐을 옮겼어요. 다 같이 번 돈이에요. 그 작은 손 안엔 약 30달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박 사범님은 말없이 그 손을 잡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도장에서 박 사범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네요. 그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키프츠르체의 어머니 그레이스 여사님이 동네 여성들을 모아 자발적인 태권도장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지켜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변한 걸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요. 여성들은 교대로 사범님에게 식사를 준비해주기 시작했고 동네 남성들은 도장의 바닥을 새로 손질해주고 전기를 끌어오는 배선 작업까지 도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파울로 목사님이 조용히 교회 장부를 꺼내며 임대료 기록을 지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도장은 조용히 축제처럼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그려놓은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다시 너무도 아프게 찾아왔습니다. 지역 대회를 앞두고 키프츠르체는 연습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품새를 반복했고 스스로 동작을 촬영해 체크하는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 중 키프츠르체가 갑자기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타박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달러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다시는 제대로 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도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0달러. 이 슬럼가에서 그것은 한 가정의 1년 생계비였습니다. 그레이스 여사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시나요? 박 사범님은 아무 말 없이 태권도협회 동료들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인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키프츠르체의 훈련 영상과 사진을 정리해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케냐 슬럼가의 태권도 소년을 지켜주세요. 서울 출신 태권도 사범 박민수 씨가 나이로비 키베라 슬럼가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 그곳의 에이스 소년 키프츠르체가 무릎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꿈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커뮤니티, 교육단체, 한국 언론까지 주목하기 시작했고 3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박 사범님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이 먼저 이 아이를 안아주었네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3개월 후 키프츠르체는 재활을 마치고 도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후배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혼자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날 아이샤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키프츠르체 오빠가 다시 웃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케냐 국가대표팀 코치가 도장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키프츠르체를 정식 국가대표 후보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도장을 떠나야 합니다. 도장을 지키는 형이 사라지면
이 공간은 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박사범님은 조용히 키프츠르체와 이야기했고 둘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키프츠르체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되 주말마다 도장에 돌아와 후배를 가르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형이 멀리 가는 건 너희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형이 보여준 길 따라와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장에는 희망의 시스템이 생겨났다는 것을. 2024년 1월 키프츠르체는 정식으로 케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만 슬럼가로 돌아가며 균형을 잡던 그에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 단 7개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었죠. 박사범님은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기억해라. 네가 싸우는 건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야. 키베라의 모든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키프츠르체는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러닝을 하고 하루 8시간씩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키베라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쳤죠. 오빠 힘들지 않아요?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키프츠르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얼굴 보면 힘이 나. 올림픽을 3개월 앞둔 4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태권도 협회에서 키프츠르체와 박사범님을 초청해 전지훈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시설에서 최고의 코치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였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키프츠르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범님, 여기가 태권도의 고향이군요. 서울의 국기원에서 품새를 연습하는 키프츠르체를 보며 박사범님은 6년 전 처음 키베라에서 만난 그 10살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맨발로 돗자리 위에 서서 서툰 발음으로 차렷을 외치던 그 아이가 이제 태권도의 성지에서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키프츠르체에게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죠. 제게는 2개의 고향이 있어요. 케냐와 한국이에요. 둘 다 제게 꿈을 주었거든요. 2024년 7월 27일 파리 올림픽 태권도 경기장. 키프츠르체는 68kg급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회전, 2회전을 거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중계를 보던 키베라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키프츠르체가 해냈어. 하지만 준결승에서 키프츠르체는 아쉽게 패했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경기 전날 밤 키프츠르체는 박사범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범님, 무서워요. 제가 지면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요. 박사범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든 넌 이미 승리한 거야. 동메달 결정전 당일. 상대는 유럽 챔피언 출신의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를 지나며 점수는 팽팽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23으로 뒤지는 상황. 남은 시간 30초. 키프츠르체는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키베라 도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돗자리 위에서 맨발로 훈련하던 날들, 사범님의 구령 소리, 후배들의 환한 웃음. 얍! 완벽한 머리차기가 들어갔습니다. 4대3 역전. 키프츠르체가 동메달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선 키프츠르체. 케냐 국기가 목에 걸리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하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땡큐 케냐. 땡큐 마이 패밀리.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서툰 발음이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사범님, 고맙습니다. 키베라 친구들 사랑해요. 케냐 화이팅. 그 순간 전 세계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픽 중계를 보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소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을 빼앗겼죠. 나이로비 키베라 슬럼가에서는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도장 앞 작은 TV 주변에는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투마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나도 올림픽 나갈 거야. 그레이스 여사님은 박사범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범님은 도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화면 속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던 자신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키프츠르체야. 선생님에게 꿈을 다시 주어서. 올림픽이 끝난 후 키프츠르체는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키베라 도장이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사범님. 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후배들은 그를 에워싸며 환호했습니다. 키프츠르체는 목에 걸린 동메달을 벗어 도장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메달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재 키베라 태권도장에는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키프츠르체의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후원이 쏟아졌고 도장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키프츠르체는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매주 도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케냐 전역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박사범님은 케냐 태권도 협회의 공식 코치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키프츠르체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커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베라에서 진짜 태권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태권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키베라 도장에서는 매일 오후 4시에 아이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박사범님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케냐에 온 이유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키프츠르체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태권도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이야. 키베라 슬럼가의 작은 도장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